자, 이번에는 우리 항공 레이저 측량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항공 레이저 측량. 자, 새로운 기술이에요. 이러한 항공 레이저 측량이 들어오면서 측량 부분에서 특히 지형도 제작 부분이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타이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레이저를 이용한 측량이고 항공이란 얘기는 비행기도 이용한 측량이네요. 즉 비행기를 타고 레이저 측량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상지에 또는 대상물에 3차원 좌표를 획득하는 기법이 바로 이 레이저 측량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뒤에서도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오겠지만 DEM을 형성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척 많이 쓰이는 새로운 측량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 종래의 측량과 틀리게 이 항공 레이저 측량 역시도 사진 측량이나 GPS와 같이 3차원 위치를 바로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량 기법이에요.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항공 레이저 측량에 대한 개요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항공 레이저 측량 우리가 ALS 또는 LiDAR 하고 부릅니다. ALS는 Airborne 항공이죠. 비행기 Airborne Laser Scanning System. 그래서 Airborne Laser Scanning System. 그래서 비행기를 이용해서 레이저 스캐너로 대상물의 3차원 좌표를 잡아내는 그러한 측량이라는 것도 읽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스캔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네요. 땅을 싹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스캔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LiDAR, 이거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Detection, 감지를 하고 and Ranging, 거리를 결정하는 그러한 측량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재밌게 이 LiDAR의 I는 항상 소문자로 써요. 참 귀여워요. 어떻게 보면. 이 ALS라는 말은 유럽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요. LiDAR라는 용어는 북미, 즉 캐나다와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두 개 다 공통어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앞에서도 이제 그 동의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수준 측량, 고저 측량, 레벨 측량. 그 다음에 시거 측량, 스타디아 측량. 그리고 평판 측량, 측판 측량 이런 말들 같은 동의어는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끝내버리도록 하세요. 자, 항공 레이저 측량 ALS 또는 LiDAR. 이 항공 레이저 측량은 항공기에 탑재된 고정밀도의 레이저 측량 장비로 지표면을 스캔하고 ALS에서 아까 스캔 얘기가 나왔어요. Airborne Laser Scanning System. 그쵸? 스캔하고 대상의 공간 좌표를 찾아내서 도면하는 기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레이저를 쐈다가 돌아오는 레이저의 크기와 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 즉 레이저파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측정해서 레이저 측량기로부터 떨어진 지면까지의 거리 또는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다는 식물과 지표면에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레이저를 함께 기록해서 식물의 높이 또 지표면의 높이 이런 거를 정확히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따라서 과거 사진 측량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산림 부분 또는 수목 부분 또는 늪지대 이런 거는 그 나뭇잎들이 가리면 지표면의 높이를 사진 측량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수목 지역이라든지 늪지대 지역의 지형도 제작에 아주 유리한 방법이에요. 모든 관측값, 이 레이더를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관측값들은 전부 다 수치로 저장이 됩니다. 즉 디지털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항공사진 측량에 비해서 작업 속도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유리한 측량 기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DEM 그리고 DSM, DEM은 뒤에서 GIS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그래서 수치 표고 모형 또는 수치
고도 모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땅의 순수한 높이만을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DSM은 디지털 서피스 모델 해가지고 수치 표면 모형, 즉 껍데기를 구축하고 있는 모형, 즉 집안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그 위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 꼭대기, 건물이 있으면 건물 꼭대기, 이런 지형 지물들을 모두 나타내는 게 DSM이죠. 즉 DEM은 아무것도 없이 맨 땅만 나타난 거고, DSM은 맨 땅 위에 있는 구조물들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모두 표현해주는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개념의 그런 모델들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라이다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죠. 라이다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는가. 자, 우리가 항공 레이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레이저 측량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레이저 측량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DGNSS 시스템을 씁니다. 즉 기준국이 있어야 되겠죠. DGNSS. 그 다음에 또 INS, 관성항법장치, 항공기 자세를 파악하는데 이 어느 방향으로 3차원 방향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성항법장치를 써요. 이 관성항법장치는 앞에서도 한번 우리가 GPS 관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없어질 뻔했던 기술이라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 GPS를 만나면서 또는 GNSS를 만나면서 다시 부활된 기계고, GNSS하고는 아주 기가 막힌 궁합을 이루는 그런 장비입니다. 우리 GNSS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늘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이 INS를 연동하고 있으면 그 GNSS가 부착된 자동차면 자동차, 비행기면 비행기, 여기에 대한 어떤 가속도가 발생하게 된다던가 또는 어떤 3차원 운동이 있는 경우 GPS가 잠깐 일을 못하는 경우에 INS가 그것들을 잡아주죠. 즉 항공기 자세를 파악하는 역할을 해주네요. 자, 그래서 라이다의 구성에는 먼저 항공 레이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구성과 소프트웨어적인 구성이 있습니다. 그럼 하드웨어적인 구성에는 어떤 게 있나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레이저 스캔 장비가 필요하겠죠. 예, 당연하죠. 레이저로 스캔하는 측량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DGNSS, 즉 기준국과 이동국으로 연동되는 GNSS 시스템의 디퍼런셜, 즉 DGNSS가 필요할 거고요. 이 GNSS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INS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도 역시 같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번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는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면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모든 스캐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통제 프로그램. 그리고 항법용 프로그램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각 3차원 좌표를 모두 뽑아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CAD라든지 도면으로 연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필요할 거예요. 이번에는 라이다 측량의 원리를 먼저 알아보죠. 자, 그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곳이 DGNSS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준국이에요. 즉 GNSS 기준국. 그러면 여기 이 비행기는 GNSS 이동국이겠네요. 자, 그럼 먼저 기준국에서는 모든 GNSS 위성을 통해서 위성 신호를 받습니다. 실시간으로 받아요. 그러면 이 기준국은 어떤 일을 해요? 지금 들어온 데이터들을 쭉 분석해서 자기의 위치를 읽어드리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짓을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위치와 비교를 합니다. 진짜 맞게 들어오는지 틀리게 들어오는지, 틀리다면 몇 번 위성이 언제 틀렸는지 이런 거를 분석해서 이거 1번 위성, 2번 위성은 문제가 없는데 3번 위성에서 지금 들어온 데이터가 Z값에 얼마가 오차가 생겼네? 자,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요 귀여운 빨간 코의 비행기에게 보정값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 즉 레이저 측량을 하는 비행기는 이 보정 신호도 받지만 물론 이 각각의 GNSS 위성에서부터 기준국과 동시에
GPS 또는 GNSS 데이터를 수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정값과 합산을 하죠. 즉 보정값을 이용해서 정확한 3차원 데이터를 얻어낸다는 얘기예요. 그와 동시에 밑으로 지금 화살표가 많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쭉 땅을 찍어요. 레이저를 쏴요. 그러면 제일 이쪽에 있는 것부터 짜자자자자자자작 짜가지고 저 끝에까지 전부 다 쏘죠. 예, 그러면 한 면이 쫙 스캔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비행기는 이동하죠. 예, 헬기가 아닌 이상은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가 떠 있으면 그건 바로 추락해버려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짜잔하고 움직이면 여기 있는 요 면적이 쫙 스캔이 돼서 모든 지형이 한꺼번에 이 안에 있는 스캔된 대상 지형 내 모든 점들이 3차원 좌표 값을 갖는 그런 값들로 기록이 되는 그런 측량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저 측량기의 위치를 정확히 3차원 좌표로 구해내고 뭐를 통해서? 예, DGNSS를 통해서. 그리고 이 위치에서 지표면을 스캔을 해요. 그 다음에 스캔할 때 레이저를 먼저 쏘죠. 자, 레이저파가 대상물에 갔다가 부딪혀서 반사돼서 돌아와요. 요 시간을 관측해서 지금 이 측량기, 즉 레이저 스캐너와 지물, 여기서는 땅이겠네요. 땅과의 각각 모든 점들의 거리를 계산해냅니다. 거리를 계산해요. 자, 거기서 식이 D는 2분의 1 C 곱하기 T라고 돼 있죠. 예, D는 뭐냐면 디스턴스, 거리를 얘기한 거고요. C는 뭐예요? 광속도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퍼 세크. 그 다음에 그 뒤에 T는 돌아오는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럼 왕복 시간이니까 이 D가 왕복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해 준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만 돌아오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모든 점의 위치를 계산해내는 그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원리는 아주 심플해요. 자, 이번에는 항공 레이저 측량을 하는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저 측량하는 순서. 모든 측량은 뭐부터 들어가요? 계획부터 들어간다 그랬어요. 계획. 또 한 번 얘기할까요? 이제 아마 귀에 못이 붙었겠다. 뭐 얘기하려고 그러지? 벌써 눈치챘죠? 예, 원격 탐측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 원격 탐측만큼은 측량 중에서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보다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측량 기법들은 반드시 계획부터 수립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관측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관측 방법, 그 다음에 언제 할 건지, 그 다음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 건지, 그 다음에 이 기시점 성과는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모든 비용을 또 산정한다든지 그래서 시간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착실히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대로 레이저 측량을 수행을 하죠. 현장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레이저를 팍팍팍 찍어갖고 돌아와요. 그리고 와서 들어오면 이제 자료 정리를 해야죠. 이 레이저 측량의 결과값들은 아까 무슨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라 그랬어요. 즉 수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쭉 모아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3차원 모델링을 합니다. 즉 모형화를 해야 돼요. 대상 지역에 대한 3차원 모델링, 모형화를 하는데 이때 DEM을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DSM도 구성하게 되죠. DEM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DSM도 마찬가지. Digital Elevation Model. 그래서 수치 표고 모형. DSM은 Digital Surface Model. 그래서 수치 표고 모형 또는 수치 껍닥 모형, 껍데기. 예.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이 끝나면 이걸로 이제 3차원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실제 지형과 얼마나 가까운지 또 비교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모든 데이터를 정리함으로써 이 항공 레이저 측량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이 서론적인 특징에서 우리가 라이다 측량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라이다 측량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이 라이다는 농경지나 모래지역, 석탄지역, 건물, 산림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분이 없어요. 모든 지상 관측물이 가능해요. 항공 라이다는 주로 지상 대상물이 관측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상 라이다는 건물이나 구조물들이 주로 대상 목표고요. 이거는 사진 측량하고 동일해요. 항공 사진 측량은 지형도 제작이 주 목표고 지상 사진 측량은 건물이라든지 문화재를 담는 게 주 목적이에요. 역시 라이다 역시 항공 라이다는 지형도, 즉 지상 대상물을 찾아서 지형도를 제작하는 게 목적이고 지상 라이다는 수직으로 어떤 건물을 정면으로 쏴서 그 데이터들을 잡아내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가서 우리가 라이다 측량에 응용해서 배우겠지만 송전선을 관측한다든지 뭐 터널을 관측한다든지 물론 이런 것도 하고 또 구조물들 또는 어떤 유명한 역사의 유적지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관측하는 일도 주로 합니다. 즉 항공 라이다는 대상 지물을 거의 가리지 않고 거의 다 잡아내요. 지상에 있는 것들을. 또 레이저를 주파수 변조를 해요. 그러면 투과율이 서로 달라지거든요. 그럼 서로 다른 내상물의 감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레이저의 강도를 좀 높게 주면 나무 이파리들은 투과해버려요. 그러면 나무 이파리를 뚫고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반사돼서 올라옵니다. 이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DEM, 즉 순수하게 지표의 모델링만 만드는 게 DEM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투과율을 조금 적게 주면 나무 이파리에서 반사가 돼서 다시 올라와 버려요. 요거는 뭘 만들어요? 아하, 나무의 높이, 나무 이파리들의 높이를 찾아내는 거네요. 요럴 때는 나무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즉 지표가 뭐로 덮여 있는지, 또 그 끝은 뭔지, 즉 하늘과 맞닿은 지역은 어딘지 요걸 찾아내는 게 바로 요런 기법이죠. 자, 그래서 이 특징을 모두 묶어서 표로 만든 게 이번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 라이다, 항공 레이저는 거의 모든 지상의 대상물들을 관측할 수 있다라는 말을 먼저 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레이저 반송파가 특정 물체 표면에서 반사되도록 주파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나뭇잎을 맞고 올라오고 어떤 놈은 나뭇잎을 투과해서 내려가서 땅에 갔다가 반사돼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특정 물체 표면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지역에서 나무의 높이도 관측할 수 있고 그거를 뚫고 내려간 지표면의 높이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각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서 나뭇잎을 관통을 시키는 그 비율, 즉 관통률을 높이면 지표면을 관측하거나 혹은 반대로 숲 위 표면, 즉 하늘과 맞닿은 표면을 관측하는 것도 가능하죠. 또 지상 기준점을 이용해서 시스템의 검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라이다 같은 경우는 15cm의 높이 정확도를 갖고 10cm 정도의 평면 위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 라이다에서는 거울 진동수 그리고 1회 스캔 각도 폭 요걸 조절할 수 있어서 그 대상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점의 밀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죠. 우리가 이 레이저 측량에서 많은 점들이 얻어지는데 그게 마치 구름처럼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저 측량의 점들의 집합을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나요? 점운이 되나요? 점구름이 되나요? 그래서 금방 점의 밀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관측점의 밀도를 최대 1cm 제곱 안에 드는 면적 안에 10만 점까지로 무지하게 밀도를 줘서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지무지하게 정확한, 물론 이제 너무 데이터가 많으면 나중에 처리하기 힘들어져요. 정확한 건 좋은데 적당히 이걸 우리가 안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항공기만 받쳐주면 굉장히 많은 점들을 넓은 지역까지 뜰 수 있다는 얘기죠. 12시간까지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자료의 판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보통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항공 레이저 측량의 구성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갔던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또한 이 라이다는 광학 시스템이 아니에요. 즉 빛을 이용해서 어떤 망원경을 쓰고 이런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기상 조건하고 일조량을 덜 받아요. 우리 사진 측량은 어때요? 우리나라 연평균 쾌청일수가 1년에 80일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중에서 항공사진 측량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정도라 그랬어요. 그럼 굉장히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죠. 하지만 라이달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상 조건에 영향을 안 받아요. 또 일조량의 영향도 안 받습니다. 또 밤낮에 관계없이 측량이 가능하고 실제 이 업체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밤에 관측하는 게 태양의 간섭을 덜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라이다 관측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비용과 소요 시간 면에서 종래 측량에 비해서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진 측량에서도 이런 말을 다뤘어요. 사진 측량은 경제적이다. 이게 뭔 소리야? 사진 측량이 어떻게 경제적이야?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도 되게 비싸죠. 또 비행기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항공사진 측량을 한번 하러 올라가면 밭 한 떼기 뜨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내려오지 않아요. 보통 30km 바이 40km, 막 40km 바이 50km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촬영해 갖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그게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평판으로 돌면 인건비가 더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 항공 레이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우수하단 면이지 결코 레이저 측량 장비가 싸고 비행기가 싸고 항공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정제된 기름이 싸고 또 파일럿 월급이 싸고 그렇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